이번에는 2015년 3월 2일자 일본 국립암 연구센터의 그 논문으로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료법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수술법이 있는데, 수술법은 간을 절제하는 방법하고 간을 이식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 절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암과 그 주위의 그 간의 조직을 이제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그 절제입니다. 그래서 간 절제를 우선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기준을 보면,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암의 숫자, 암이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확산 여부, 나아가서 간의 그 기능의 조건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간 장애도가 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뭐 이런 그거에 가지고 복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암이 간 내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의 부위의 수가 3개 이하의 경우, 그 암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환자의 어떤 간의 전체적인 기능을 고려해 가지고 간 절제를 선택을 합니다. 이 종양의 크기는 큰 제한이 없고, 뭐 10cm가 넘는 거대 종양이라도 아직까지 간 속에만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맞다면 절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뭐 황달이나 복수가 차 있는지, 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간 절제 후에 간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 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 뭐 황달이라든지 이 복수가 차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소위 간의 장애도가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ICGR 15분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간에서 그 대사되는 그 색소를 정맥 내에 그 주사를 해가지고 그 색소가 15분 만에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가를 봐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간 기능 종합 검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간 전체의 몇 % 정도를 절제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걸 그 전문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요거는 수술해도 되겠다. 이분은 간 상태가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수술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에 그 영양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이제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도 우리가 하나로 보면 이게 크게 하나로, 뭐 간은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제일 큰 장기니까 뭐 여기서 이만하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는데, 여기도 그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그 화상으로 보면 이렇게 좌엽과 우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간의 그 제일 안쪽, 그러니까 이 등 쪽으로 그 위치한 부분에 이렇게 간이 싹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이제 그 미상엽, 그러니까 꼬리 모양의 요 간이다. 그러니까 엽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잎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좌엽, 우엽, 그리고 간의 꼬리 부분은 미상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나누어지고요. 그 혈관이 그 나누어지는 그거 따라서 좌엽에도 뭐 바깥쪽 구역하고 안쪽 구역, 또 우엽에는 이 전구역, 그러니까 앞쪽 구역과 뒤쪽 구역, 이렇게 그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우리가 겉보기에 보면
이 엽이 나누어지지 않지만은 초음파라든지 그 CT 등의 이 화상으로 보면 그 구역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양의 위치, 종양이 과연 어디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간 장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절제하는 범위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간 절제는 보면 복강경 수술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가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개복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열어서 그렇게 이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개복 수술할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등 뒤로 이쪽에 우리 등 뒤로 이렇게 잘라내서 뼈를 제껴서 열어서 이제 간을 이제 수술을 하니까 그 상처가 그 창이라고 그러죠. 이 상처가 커지고 그런 경우에 또 그 퇴원 후에도 상당 기간 그 진통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한 1개월 정도 수술의 경우에는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도 환자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을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간을 소위 말해서 바꾸는데 간 전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요 부분으로 일부를 그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서 이걸 뭐 이렇게 접합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에는 우선 또 간을 이식을 하려면 이 간을 기증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뭐 뇌사 상태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뇌만 죽었지 다른 장기가 이렇게 이제 다 살아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그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보통 하는데, 이 이식을 하려면 간암에서는 전이가 없어야 우선 된다는 거죠. 다른 쪽에 전이가 이미 되어 있고 하면 그것이 이 간도 이식을 하면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세간을 넣었으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이식을 해보면 항상 이 몸 내에서 나오는 저항들이 있잖아요. 거부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자주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간을 기증자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 외에 이제 또 이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간암에서 그 우선 간 이식을 하려면 이 암이 한 개라면 한 5cm 이하, 그리고 3cm 이하라면 한 3개 정도 이내에 요런 그 기준을 충족해야 우선 간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공자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적다는 거. 그래서 간 이식을 할 수는 있지만 기증자가 없으면 뭐 많은 상당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근친, 여러 가족들 뭐 중에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에게 뭐 간을 뭐 일부를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부분 이식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적어도 또 이런 그 이식 수술을 하려면 아주 큰 대규모의 그리고 전문성이 높은 병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뭐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 그 65세 이하의 그 환자들에게만
그 허용을 하는, 이거는 아마 그 기증자가 적은 또 이유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제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기능에서 뭐 간 경변까지 와 있다 뭐 이런 된다면 이거는 그 어떤 그 수술 같은 방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그 선택지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과 간 경변에 대한 이 수술법이 그래도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이기는 하지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의 간에 그 일부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간 절제와 비교하면 그 수술 직후의 어떤 합병증, 즉 그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 감염증 같은 이런 그 합병증의 리스크가 아주 크다. 이런 점. 그 다음에 그 수술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뭐 거의 평생 복용을 해야 한다는 뭐 이런 그 문제. 그 다음에 C형 간염에 걸린 그 환자들은 그 세간을 부분적으로나 뭐 이걸 이식을 해도 그 어디에 그 뭐 다른 데서 숨어 있다가 이 이식한 간도 금방 그 C형 간염에 이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술은 아주 초기에 뭐 환자 상태가 건강하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주 뭐 건친 중에 뭐 기증자가 있다 뭐 이런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전부 갖추어져야 이런 그 이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절제라든지 또는 뭐 간의 이식을 포함한 이런 그 소위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이 합병증과 또 그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수술의 경우에 그 이제 수술 직후에는 우선 뭐 산소 마스크를 뭐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어떤 뭐 혈액이나 체액을 그 배출하는 드레인 우리가 그 배액을 하는 관 그다음에 오줌을 담는 그 오줌을 유도해내는 유도해내서 담는 그 유도하는 카테터 그리고 또 관 이걸 몸에 붙여서 또 외부에 그 오줌 주머니를 뭐 달고 있어야 된다. 예. 또 그리고 몸을 뭐 완전히 열었다가 닫았으니까 뭐 통증이나 그 수술 상처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 몸의 움직임이 뭐 거의 한동안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런 제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면 뭐 산소 마스크를 우선 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드레인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체액이나 혈액이 이제 멈추면 드레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요관의 그 카테터 요관들을 뭐 제거하는 이런 이제 순서대로 보통 이 우리가 대책을 하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렵고 그 외에 또 나오는 이제 국소요법이 수술도 결국은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소요법에 속하고 이런 그 치료에서는 보통 수술 시간은 뭐 수시간 혹은 반나절 뭐 이 정도의 그 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생기는 제일 많은 큰 합병증들이 우선은 그 출혈. 간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 우리 소의 간을 보셔도 아시지만 엄청나게 그 뭐 피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게 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절제를 했을 때 그 나오는 출혈이 다른 장기보다는 훨씬 많다. 그 다음에 그 절제 면에서 또 담접이 새어 나오는 어떤 담접루, 뭐 감부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큰 합병증에 이제 속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들어 이제 수술 방법이 어떤 이제 자꾸 진보함에 따라서 이제 출혈량이 이제 좀 적은 그런 안전한 이제 수술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빈도가 제일 높은 그 담즙루, 그러니까 담즙이 계속 이제 새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수술이 끝났는데도 이 담즙이 이제 새 나오는 걸 담즙루라고 그러거든요. 요런 게 보통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새는 양이 이제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멈추게 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간 부전이 생기는 확률은 약 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수술로 인한 사망,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한 1, 2% 정도라고 또 보는데, 이것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의 기술에 의한 결과다. 이 정도면 이것은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다. 즉 수술했는데 간 부전이 생기는 게 한 1%, 수술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은 1 내지 2%. 이것은 세계 아주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나눈다면, 뭐 수술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그리고 장기를 잘라냈거나 또 잘라내고 이어 붙였으니까 당연히 통증을 수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수술한 부분의 상처, 그 다음에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몸을 절개했으니까 이걸 다시 또 봉합한 그 부분의 그런 부위의 어떤 통증,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할 때 이 갈비뼈 늑골을 갖다 뒤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당기기 때문에 이 근육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늑골, 이 갈비뼈 주위에 이 어깨, 등, 복부 등의 이 통증이나 마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들은 한 수개월, 몇 달, 우리가 수술을 하고 1개월 만에 몸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통증은 몇 달 더 계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책은 큰 대책은 있을 수가 없죠. 대부분은 환자가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통증 정도는 요즘은 이제 그게 관리가 가능하다. 통증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다. 사람마다 이 통증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통증을 참아내는 어떤 그런 강도라고는 얘기는 하기 좀 힘들지만 이거에 다르기 때문에 일단 본인 기준으로 이건 도저히 그냥은 참기가 힘들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얘기하면 이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고요. 당연히 이거 뼈를 이렇게 말하자면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벌려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벌려서 놨을 때는 이렇게 일에 있던 상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려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 이걸 고정시켜 놓거든요. 이렇게 무슨 막대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벌려놓고 몇 시간이고 반나절이고 하고 나서 다시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증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몸을 움직일 때는 거기 봉합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약간 눌러서 거기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오면 이 몸 상태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도 모르게 모든 근육이 수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수술 부위에도 이 땡기고 이런 게 오기 때문에 항상 기침을 할 때도 이 봉합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 상처의 영향이 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한 1개월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나 뭐 이렇게 그 액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또 혼자 움직이기 힘들면 이제 그 뭐 주위에 가족이나 간병인들 통하여 뭐 일어나거나 뭐 또 일어나 앉고 약간 움직임도 이제 뭐 대소변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화장실도 가고 뭐 이럴 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자신을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워만 있지 마시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꾸 움직여가는 것이 회복이 이제 빨라지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 가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시나 간호사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